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21장, 이제 거시경제 변수의 정의와 측정, 이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요. 저도 참 빨리 녹화하고 싶었는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쪽들, 용어들을 잘 알아둬야 앞으로 한 서너 번 정도 이어지는 거시경제 파트를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용어들 나오는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484페이지 21장 펴보시고요. 국내 총생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GDP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이것이죠. Gross Domestic 프로덕트라고 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밑줄 한번 긋고 가시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 국내 총생산이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동그라미 쳐주셔야 될 부분은 일정 기간이라는 부분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용도, 이렇게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 두 번째, 한 나라 안에서. 세 번째, 최종적인 용도. 요 세 가지가 핵심이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보통은 1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1년이면 딱히 너무 긴 시간도 너무 짧은 시간도 아닌 적절한 얘기가 되겠죠. 대신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라는 뜻이 되냐? 저량 아니고요. 저량이 뭐예요? 지금 어떤 특정한 시점에 쌓여 있는 양을 저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량 아니고요. 요거는 유량에 해당한다. 즉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이냐 이렇게 흘러가는 양이라는 뜻이죠. 그거 하나 잘 봐두시고요.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어쨌든 특정한 나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신에 생산 주체가 생산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음. 오케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면은 외국인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어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GDP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국적이랑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재를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중간재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중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밀을 수입을 합니다. 밀을 수입을 해서 밀가루를 만들죠. 밀가루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게 각 가정에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밀가루 자체가 이제 제과 공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485페이지 중간쯤에 최종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 투입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즉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타이어나 유리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더해버리면 너무 여러 번 계산이 된다는 거죠. 왜? 타이어, 유리 그때 계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가치에 포함되는 것까지 더블로 2번, 3번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중간재와 부가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말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재와 부가가치라고 하는 녀석을 보죠. 중간재 and 부가가치. 부가가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 이름으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재화에다가 자신만의 무언가 가치를 더 넣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뭐 시간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높이면 그
물건 재화가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만큼 늘어난 부분, 그걸 갖다가 가치를 더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부가가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중간재 넘어가서. 자, 486페이지로 와보세요. 486페이지로 보시면 빵이 나와 있는데, 자, 빵에서 빵들을 팔아 얻은 수입에서 이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밀가루, 설탕, 버터 등 중간 투입물의 구입에 지출된 비용을 빼면 빵 제조 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 식의 21.2번 식을 보시면 밀 가격이 17억이래요. 밀이 17억. 그 다음에 밀가루가 7억. 뭐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밀가루가 7억. 그 다음에 빵이 6억.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자, 얘를 앞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대식국이란 나라에서는 오직 빵 한 가지만의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해 30억 원어치의 빵을 생산했다고 한다. 빵 만드는 회사들은 밀가루 만드는 회사들로부터 24억 원어치의 밀가루를 구입해 빵 생산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회사들은 그만큼의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농민들로부터 17억 원어치의 밀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생산되어 거래된 모든 상품의 가치로 국내 총생산을 하면 아니라 이거죠. 빵의 밀가루 빵의 가치를 모두 합쳐버리면 71억 원이 될 텐데 사실은 마지막에 소비자들이 소비한 최종재라고 하는 건 빵밖에 없어요. 빵밖에 없으니까 71억 원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판 빵 30억 원만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1억은 어디로 가버리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처음에 농민으로부터 제분업자 밀가루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한테 농민한테 주고 사온 돈이 17억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이 만든 부가가치가 17억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빻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죠. 요게 제분업자가 만든 부가가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분업자가 7억 원어치의 부가가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24억 원을 주고 밀가루를 들여왔는데 빵가게에서 빵 만드는 사람이 만든 부가가치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빵가게 주인. 빵가게에서 만든 것이 6억.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의 부가가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17 더하기 7 더하기 6 하면 30이 되겠죠? 30억. 이것이 바로 최종재인 빵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즉, 빵을 30억 어치를 파는데 그 30억이라는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부가가치를 제공을 했느냐? 그런 걸 갖다가 따로따로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요거를 총합하면 무조건 전체 최종재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갑자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국내 총생산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요거 부가가치의 합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최종재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종재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부가가치들을 싹 다 합하는 방법으로 국내 총생산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총 생산을 했으면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생산한 거를 누군가는 소비를 하면서 돈을 냈으면 그 돈이 다시 국민들의 호주머니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 살펴본 거예요. 생산 측면에서. 그러면 생산된 것이 팔려서 실제로 소득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물건 값을 누군가 지불하면 그게 이제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생산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소득 측면에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거고요. 자, 먼저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내 총생산 GDP 얘기예요. GDP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명목 그리고 실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만 보더라도 뭔가 명목이랑 실질의 차이가 살짝 느껴지십니까? 그런 부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자,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자,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요. 국내 총생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하나의 단위로 통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왜냐하면 빵 100개, TV 100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뭘로 전환을 해야 되냐면 돈 단위로 전환을 해야 돼요. 돈 단위. 빵 100개가 얼만지, TV 100대가 얼만지 이렇게 돈 단위로 반드시 환산을 해야지 합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빵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TV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2015년, 2019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 그런 물가가 바뀌는 거, 가격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고민하지 말고 그때그때의 가격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바로 명목 국내 총생산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그때의 가격에 맞춰서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잠깐 손님이 오셔서. 자, 명목 국내 총생산은 그때그때의 가격,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면 명목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연도가 필요해요. 기준 연도를 몇 년도로 하는지 그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기준 연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2010년도에 각각의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생산 단위에다가 곱해서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겁니다. 자, 당시 가격이 아니라 기준 연도의 가격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명목 국내 총생산이랑 실질 국내 총생산의 차이는 바로 뭘 반영한다 안 한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녀석이 실질 국내 총생산이고,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녀석이 명목 국내 총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나도 안 오르고 전혀 바뀌지 않았으면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같은 겁니다. 오케이? 되시겠죠? 자, 그거까지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490페이지.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라고 해가지고 그 사교육비와 국민소득이라는 그 밑에 줄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실질 국내 총생산은 앞서 본 명목 국내 총생산에 비해 더 작은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작은 값을 갖느냐? 옛날에 물가가 쌌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지난 수업에 말씀드렸었죠. 그걸 반영한다면 여기 써 있는 말이 맞고요. 혹시라도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실질 국내 총생산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뭐 그 정도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질 국내 총생산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기준 연도가 똑같은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준 연도가 달라져 버리면 실질 국내 총생산 크기는 엄청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 하나하나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까지 해서 이제 명목 실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로 한 소득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생산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전부 합한다. 부가가치의 총합, 서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랑 크기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득 측면에서의 분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만든 걸 누군가는 산단 말이죠. 누군가는 사면 그 돈은 또 누구한테 가요? 생산한 사람한테 가겠죠. 생산한 사람은 그 돈을 소득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녀석을 다 합하면 여기서 생산에서 나온 부가가치의 총합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같으냐면요. 보세요.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형태로 지급이 될 수 있고요. 이자라는 걸로 지급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지대, 렌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윤.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합하면 전체 소득 측면에서의 총합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전체 총합의 크기랑 부가가치의 총합이랑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쌤, 뭔가 이상해요. 지출한다.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단순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말 그대로 이제 수출, 수입의 영향까지도 같이 고려한 전체적인 식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소득 측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벌은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 지출 측면에서도 요걸 갖다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출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돈을 벌었으면 뭐 하겠어요? 소비할 수 있죠. 소비할 수 있고요. 또는요. 투자할 수 있죠. 투자. 또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다음에 정부가 쓸 수 있어요. 정부 지출까지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갖다가 싹 다 더하면 얘랑 합한 값이 전부 똑같아. 왜? 전체 총량이 이따만큼인데 요걸 갖다 요렇게 세로로 한번 잘라보고 가로로 한번 잘라보고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본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총량이 세 가지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성되는 요소들 각각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뭐 다음 시간에 하는데 바로 지금 얘기 드리네요. 해외 부문의 도입.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국내에서만 생산한 걸 전부 다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얘기였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수출되는 부분도 있고 수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493페이지로 오세요. 493페이지로 오시면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다시 말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재는 그 나라 안에서만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국내 총생산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다. 생산, 소득, 지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해외가 있죠. 해외 부문 수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면 이제 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94페이지 식이 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라고 하는 걸 총 계산을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GDP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GDP는 자, 어디다가 넣을 거냐 하면요. 요거 지출 측면 요걸 갖고 올게요. 자, 총량으로 봤을 때 소비라고 하는 거는 컨섬션이니까 보통 C로 표현을 하고요. 투자는 인베스트먼트 아닙니까? 그래서 I, 그 다음에 정부는 government니까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뭘 추가시켜주면 될까요? 거기 보시면 XN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XN까지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거 뭐냐면 엑스포트, 넷 엑스포트, 즉 순수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지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이제 사는데 돈을 쓰는데 수입품을 사오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수출을 하면 돈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GDP 총량으로 붙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수입품에다가 쓴 부분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출품으로 들어온 돈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요거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 수출액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액이라고 하는 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합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돈까지 합해야 GDP가 제대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식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N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21.6번 거기다가 네모해놓고 별표 한 5개 정도 붙여두시면 앞으로 계속 한 서너 번 계속 나올 거니까 잘 봐주세요. 다음에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각해보면 이거 뭐냐면요. 한 글자만 달라요. 지금까지 국내 총생산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국민 총생산이라는 녀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갑자기 라떼를 소환해서 미안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GDP라는 것보다 GNP를 더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서 GNP 뭐 만부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었던 것 같은데 90년대에. 자, 뭐가 차이 나느냐면요. 국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것도 상관없다. 우리나라라는 영역 안에서 생산한 거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산을 했느냐.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어요.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는 빼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생산한 거는 합하고 그런 식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뉴스를 보니까 류현진이 4년에 8천만 달러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러면 류현진이 받는 4년간 받는 그 8천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안에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GN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류현진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금도요. 해외에서 내고 우리나라에서 내는데 어차피 해외에서 낸 것만큼 세액공제 맞죠? 세액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막 2배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세금 얼마나 내는지 나중에 언제 류현진의 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국민총생산 계속 보시면요. 495페이지를 보세요. 자, 국민총생산이라고 하는 건 일단 국내 총생산에다가 플러스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 건 국외에서 수취한 것과 국외 지급하는 요소 소득의 차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은 빼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은 더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이 크게 다른 경우는 드물고 둘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국내 총생산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국민 총생산으로 바꿔 사용해도 크게 뭐 많이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1% 미만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넘어가죠. 21.4번에 국내 총소득과 국민 총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칠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밤 12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자, 국내 총소득과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GDI 또는 GNI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재의 총 가치를 뜻하는데 이것은 임금이자 지대 이윤, C 플러스 I 플러스, 잠깐만 있어봐. 임금이자 지대 이윤 등으로 분배되는 소득의 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을 소득 혹은 복지 수준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 쪽으로 이제 가보면 결국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서 국내 총생산을 소득 지표로 사용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왜? 해외에서 수출품과 수입품 가격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인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화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점점 고급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원료를 많이 수입을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실질 구매력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 구매력의 변화, 그거까지 이제 반영한 것이 바로 국내 총소득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 49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식을 보세요. 국내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 GDP죠? GDP 플러스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즉 수입품이 얼마나 싸졌는지 비싸졌는지 수출품이 얼마나 가격이 올라간지 내려간지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나온 지표가 바로 국내 총소득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 총소득이라는 것은 차이가 저기서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생산한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되겠죠. 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한 나라 국민의 총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 지표이기 때문에 꽤나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처분 가능 소득 D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DI라고 하는 건 disposable income 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국민 총소득에서 시작합니다. 국민 총소득 번 거 전체죠. 빼요. 뭘 빼냐? 감가상각 부분을 빼줍니다. 감가상각이 뭐죠? 각종 자본재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는 것이 감가상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유보 이윤이라고 하는 것도 빼줍니다. 사내 유보 이윤이 뭐냐면 보통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번 돈을 갖다가 무조건 100%다 배당을 하거나 100%다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일부 사내에다가 쌓아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회계적으로는 돈을 번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사 안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다음에 각종 세금 빼기 각종 세금. 각종 세금. 자, 벌었지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 더하기 이전 지출, 이전 지출이라고 해서 정부가요 세금을 걷어가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갔으면 결국 그 돈을 써야죠. 그 돈을 쓰는데 그걸 갖다 어느 쪽으로 국민들한테 좀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복지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전 지출이 되는 겁니다. 누가 지출한 거예요? 정부가 지출한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돈, 그걸 보고 이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총소득에서 감가상각 부분 사라졌으니까 못 쓰고요. 사내 유보 이윤 회사 안에 있으니까 못 쓰고요. 각종 세금 정부에 돈 냈으니까 못 쓰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더해서 결국 처분 가능한 소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그림이 499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잘 봐두시면 좋겠죠. 자, 왼쪽에서부터 국내 총생산이 있었는데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갖다가 반영을 하면 국민 총생산이 되고요. GNP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국민 총소득이 되려면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즉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반영을 해주고 거기서 또 감가상각 사내유보 이윤 각종 세금을 빼고 이전 지출을 더해주면 처분 가능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 잘 이해해 주시고 각각을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솔직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뭐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돈을 더 쓸 수 있는지 더 많이 못 쓰는지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한국의 국민 계정 National Accou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요. 자, 2013년에 국내 총생산을 3년 등가의 법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것이래요. 별로 일목요연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국내 총생산의 지출과 분배 이쪽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500페이지에 있는 표 보시면 참 알아보기 힘들어요. 알아보기 힘드니까 차라리 501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막대 그래프인데 자, 보세요. 이게 2013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생산 국민 소득. 자, 생산 측면에서 합한 게 1,428조 원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농림어업이 30조, 제조업이 405조, 서비스업이 770조. 서비스업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합이 그대로 이제 지출 국민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민간이 최종 소비하는 데 지출한 돈이 51% 729조 원, 정부가 최종 소비한 것이 213조 원, 투자한 것이 424조 원. 여기는 민간 투자랑 정부 투자 합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순수출 부분이 72조 원 이렇게까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분배 국민소득. 자, 분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임금으로 들어간 것이 피용자 보수죠. 피용자 보수. 자, 624조 원.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라고 얘기를 한 거. 여기 이제 지대 측면이 되는데 286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게 이윤이죠. 이윤 부분이 378조 원. 그 다음에 간접세 보조금 부분이 139조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굳이 숫자를 외우고 있을 이유는 1도 없고요. 1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합치면 세 가지 측면 합치면 똑같구나.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국내 총생산의 한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는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 GDP인데 이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502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한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이 때에 따라서는 경제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국내 총생산이 아무래도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나라 국민이 누리는 경제복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10,000불보다는 20,000불, 20,000불보다는 30,000불 1인당 그렇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디까지 반영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항목을 넣고 빼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계예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5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또한 국내 총생산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인 시간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할 뿐 여가로 소비되는 시간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즉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사실 소득보다는 여가와 소득의 균형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가라는 녀석의 가치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 노점상 등 우리가 지하경제라고 부르는 부문에서 생산되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에 지하경제란 어떤 경제에서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안 내면 전부 지하경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하고 세금을 안 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하경제죠. 왜 지하경제 그러니까 무슨 뭐 무기 밀매, 마약거래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거 말고도 일상적으로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부분, 세금이 신고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하경제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뭐 카드로 다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다 끊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슬프네요. 아니, 슬픈 건 아니죠. 자, 넘어가죠. 쭉쭉쭉 넘어가서 자, 이제 또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지하경제 반영 안 된다. 지하경제가 꽤 규모가 클 것 같은데 반영이 전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가는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가사노동 이런 것들이 가치가 반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 506페이지 물가지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1장이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되게 많고 나오는 용어들도 많으니까 조금 잘 봐두실 필요가 있죠. 이 용어들을 잘 봐두시면 이어서 나오는 부분에도 계속 써먹게 된답니다. 자, 물가지수 보도록 하죠. Price Index, 물가지수.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말이 물가지수죠. Price Index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를 봐도 맨날 나와요. 물가가 뭐 상승하고 있니? 멈췄느니? 뭐 물가가 또 하락하고 있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한다. 모든 물건이 전부 다 1%씩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목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르는 애도 있고 덜 오르는 애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애도 있고 폭등하는 애들도 있고 변동폭이 굉장히 큰 녀석도 있고 다양하죠. 물건마다 다 달라요. 서비스마다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나는 쌀 가격만 관심 있어. 쌀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볼 거야. 또는 뭐 기름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볼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게가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그걸 갖다 이제 장바구니라고 부르죠. 장바구니 베스켓에다가 넣고 그 전체 가중치만큼 가격 변동률을 계산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로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죠. 506페이지입니다. 컴퓨터나 TV,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는 폭은 상품마다 다른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다른 상품들의 가격이 모두 오르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까지 있다.
컴퓨터나 TV를 사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이들의 가격은 일반 물가의 동향과 상관없이 계속 떨어져 왔다. 왜? 계속 신기술이 나오니까 이전 기술을 적용한 물건들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죠.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움직이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한 평균적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부른다. 물가의 움직임 물가지수라는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가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100이 기준이에요. 다른 시점의 물가를 2의 100분 B로, 즉 24%가 올랐으면 124, 50%가 올랐으면 15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뭐 이딴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50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대표적으로 가계, 그러니까 가정이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소비재 481개의 가격을 고려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것, 그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어요. Consumer Price Index, 그래서 CP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896개 품목을 넣어서 PPI라는 이름으로 Product Producer Price Index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편 GDP 디플레이터라고 불리우는 물가 지수는 총 세 번째죠. 세 번째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 안에 생산한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녀석도 있고 비중이 낮은 녀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까지 비중까지 반영을 한 것, 그것이 바로 물가 지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죠. 그거 두세요. 나가시고.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떤 해에 생산된 상품들은 모두 그 해에 소비된다는 가정하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해 보기로 하자. 그러면서 얘를 막 열심히 해놨어요. 얘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준 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기준 연도가 뭐 2000년도가 됐든 2010년도가 됐든 2015년이 됐든 기준 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때의 가격 그리고 지금의 가격을 반영한 부분 그 금액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비율이 나오겠죠. 100을 넘어가는지 100이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계산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자, 지수가 또 이제 이름이 나와요. 라스파이레스 지수라고 하는데, 이 라스파이레스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정된 가중치, 즉 기준이 되는 해의 상품 거래량을 적용해서 가격의 평균적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 지수가 바로 라스파이레스 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라스파이레스 지수 말고 또 있죠. 또 있는 건 뭐냐면, 자, 넘어가 보시면 쭉쭉쭉쭉쭉쭉. 이름이 어디 갔냐? 없어졌네. 자, 그러면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문제점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509페이지를 보십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만화가 있고요. 3컷 만화가 있고 그 바로 아랫줄이에요. 그러나 라스파이레스 방식에 의해 산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격 변화에 대해 소비자가 어떤 거,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줄이고 물건 가격이 떨어진 건 더 많이 산다 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가중치를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물가 지수를 구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대체재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은 좀 줄이고 다른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뿐만 아니라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컴퓨터나 TV처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상품들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상품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소비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가중치도 커져야 하는데 그 구매하는 양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물가 지수를 계속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GDP 디플레이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GDP 디플레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물가지수와 별 관련이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요 앞에서 살펴봤던
실질 국내 총생산분의 명목 국내 총생산 보세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물가지수처럼 100을 기준으로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명목 국내 총생산, 실질 국내 총생산 요 둘 차이는 뭐냐면 가격을 옛날 가격을 적용해 줄까 요즘 가격, 지금 가격을 적용해 줄까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바로 물가 상승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크면 당연히 가격이 물가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라스파이레스 지수에 대응되는 하나 지수가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12페이지에 나오는 파쉐 지수입니다. 파쉐 지수. 파쉐 지수는 자 결국 해마다 다른 가중치 그 해의 상품 거래량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격의 평균적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 지수입니다. 라스파이레스 지수하고의 차이점은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구매를 할 건지를 맞춰 놓은 거예요. 맞춰놓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딱 그만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파쉐 지수는 옛날에는 이걸 더 많이 썼네? 그래 그거 반영해가지고 물가 지수를 전체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측정 목적에 맞는 그런 지수를 선택하는 것, 그거부터가 시작이 되겠죠. 혹시 대학생이시라면 대학생에서 이제 과제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물가 지수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보고서를 쓰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 할 때는 어떤 물가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보고서 목적에 맞을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띡띡 찾아가지고 넣고 그러면 안 돼요. 되십니다. 자, 마지막 물가 상승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 률자가 붙었다는 건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퍼센트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뭐 별거 아니에요. 두 해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라고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PI, 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CPI 전년 분의 CPI 올해 빼기 CPI 전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3%, 2%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 실제로 CPI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올해하고 전년이 똑같다면 이건 0% 상승률이 돼요. 물가가 변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514페이지 마지막 요약이랑 중요 개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21장은요. 전부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거시경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2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그 거시경제 메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단원 이름이나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516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오른쪽 페이지에 국민소득의 결정이라고 해서 소비 이론,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얘기, 소득 지출 분석과 승수 효과,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국민소득과 물가 해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제일 마지막에 요게 그 유명한 ISLM 모형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요거까지 이제 한 5장 정도가 대부분의 거시경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화폐로도 넘어가요. 화폐로도 넘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22장부터 26장까지는 한 3강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화폐와 국민경제는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살펴보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시경제 파트는 끝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성장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국제경제로 가서 한 2-3번, 2-3회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소비 이론 파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총총.